2025년 12월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했습니다. 뱅크런에 대비한 긴급 여신 제도를 도입합니다. 뱅크런이 뭡니까? 은행에 문제 생겼다는 소문 돌면 사람들이 몰려가서 예금 한꺼번에 찾아가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왜 갑자기 이런 준비를 합니까? 더 이상한 건 이겁니다. 불과 6일 전인 12월 8일 한국은행이 1조 5천억 원을 시장에 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은 엄청나게 풀면서 동시에 뱅크런 대비는 왜 합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통장, 여러분 집값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큰 상관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금융 시스템에서 벌어지는 일이 결국 여러분 집값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금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도 정부도 입 다물고 있는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RP 매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아들이 사업이 안 되셔 아버지한테 갑니다. 아버지, 1,000만 원만 일주일만 빌려주세요. 일주일 뒤에 꼭 갚을게요. 아버지가 빌려줍니다. 일주일 뒤 아들이 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요. 1,000만 원에 이자 50만 원에서 1,050만 원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냥 1,200만 원 더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또 일주일 빌려줍니다. 일주일 뒤 또 같은 일 벌어집니다. 아버지, 이번엔 1,500만 원만. 이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는 일주일짜리 단기 대출이니까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원히 돈 안 갚는 거랑 똑같습니다. 한국은행이 바로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 보십시오. 2025년 1분기 RP 잔액이 0.5조 원이었습니다. 2분기에는 2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3분기에는 4.5조 원, 4분기에는 6.5조 원입니다. 8개월 만에 13배가 늘었습니다. 거기다 12월 8일 국채 단순 매입 1조 5천억 원 발표했습니다. 이건 더 심각합니다. 일주일 뒤에 갚는 것도 아니고 아예 영구적으로 돈 뿌리겠다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통화 승수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1조 원 찍어내면 은행에서 은행으로 돌고 돌면서 신용 창출이 일어나 결국 14조 원 효과가 납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RP 잔액 6.5조 원 곱하기 14는 91조 원입니다. 국채 매입 1.5조 원 곱하기 14는 21조 원입니다. 합계가 112조 원입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80조 원 이상이 시중에 풀린 겁니다. 80조 원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강남 아파트 전체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돈을 이렇게 많이 풀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정상일까요? 첫째, 금리가 내려갑니다. 돈값이 떨어지니까요. 둘째, 부동산이 오릅니다. 유동성이 풍부하니까요. 셋째, 주가가 오릅니다. 돈이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니까요. 이게 정상입니다.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부동산은 올랐습니다. 2025년 강남이 급등했죠. 주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모든 비극의 시작입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쏟아붓는데도 금리가 오른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시장이 한국은행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비유해 보겠습니다. 동네 가게 주인이 손님들에게 공짜로 물건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줄을 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비싼 값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가게 곧 망하겠구나. 나중엔 물건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지금 비싸게 주고라도 받아야겠다. 이런 심리 때문입니다. 시장이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그렇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저렇게 미친 듯이 푸는 건 뭔가 숨기고 있는 큰 문제가 있기 때문 아닐까? 실제로 2025년 11월 외국인들은 한국 채권을 20조 4천억 원이나 순매수했습니다. 왜일까요?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지금 사두면 나중에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죠. 이건 역설적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불신을 의미합니다. 그럼 한국은행이 왜 이렇게 돈을 쏟아붓고 있을까요? PF 대출 때문입니다. PF 대출이 뭡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건설 프로젝트에 빌려준 돈입니다. 문제는 이 PF 대출이
좀비가 됐다는 겁니다. 예, 하나 드겠습니다. 여기 암 환자가 있습니다. 2022년에 발견했으면 수술로 간단히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괜찮아요. 진통제 먹으면 돼요. 4년을 이렇게 버텼습니다. 이제 2025년 암은 전이 됐고 수술해도 살기 힘든 상태가 됐습니다. 한국의 PF 대출이 정확히 이 상황입니다. 2022년 상황 보겠습니다. PF 대출이 부실 초기 단계였습니다. 땅을 팔면 원금 회수가 가능했습니다. 부조 조정 비용도 적었습니다. 한국은행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돈을 마구 풀어서 시간을 벌었습니다. 금리 내리면 살아날 거야 생각했죠. 2025년 현재는 어떻습니까? 시행사들이 4년간 이자만 갚다가 완전 깡통이 됐습니다. 이제는 땅을 팔아도 마이너스입니다. 구조 조정 비용은 천문학적이 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쏟아붓는 80조 원. 이 돈을 바로 이 좀비 PF들이 다 빨아먹고 있습니다. 도대체 2022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됐을까? 둔촌 주공 아파트입니다. 2022년 전 세계가 금리를 올리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모두 긴축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은행은 뭘 했습니까? 오히려 돈을 풀었습니다.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다른 나라는 다 방어 준비하는데 한 나라만 우리는 괜찮아 하면서 파티 열고 있는 겁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둔촌주공 재건축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강남 집값은 폭등했고 PF 대출은 좀비가 됐으며 구조조정 골든타임을 완전히 날렸습니다. 잠깐 여기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정부도 한국은행도 말 안 하는 이런 현장 중심 정보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산,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선진국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 보겠습니다. 부실은행을 파산시켰습니다. 살릴 것과 버릴 것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단기 고통을 감수하고 장기 해결을 택했습니다. 한국의 2025년은 어떻습니까? 모든 걸 살리려고 합니다. 단기 고통을 회피하고 장기 문제로 전환했습니다. 진통제만 계속 투여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첫째, 즉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합니다. 아픈 부분을 도려내야 합니다. PF 대출 중 회생 불가능한 것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RP 매입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술을 끊듯이 점진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갑자기 끊으면 금단 현상, 즉 금융 쇼크가 옵니다. 셋째,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합니다. 현재 PF 부실 규모를 정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외국인 불신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뱅크런 대비 긴급 여신 제도를 도입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은행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때를 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방관이 소방호스를 점검하며 혹시 모르니까 준비해 두는 거예요 하고 말하는 셈입니다. 들으면서 불안하시죠? 왜 갑자기 소방호스 점검해? 뭔가 불날 조짐이 있나? 시장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2026년에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지금처럼 계속 버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국민연금이 한국 채권 사주기를 시작합니다. 금리는 일시적으로 떨어집니다. 위기 넘겼네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2026년 하반기에는요, 국민연금의 투자 여력이 소진됩니다. 외국인이 다시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합니다. 2027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PF 대출이 본격적으로 폭발합니다. 은행들의 자본이 잠식됩니다. 한국판 SVB 사태, 즉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최악의 경우는요, 환율이 1,600원에서 1,700원까지 갑니다. 수입 물가가 폭등합니다. 서민 생활고가 극심해집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지금 당장 구조조정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PF 대출 일부를 부실 처리합니다. 건설사 35개 정도가 워크아웃에 들어갑니다. 일시적 충격이 옵니다. 부동산이 10에서 15% 정도 하락합니다. 2026년 하반기는 어떨까요? 외국인 신뢰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금리가 안정화됩니다. 환율이 1,400원대로 진입합니다. 2027년에는 경제가 정상화 궤도에 오릅니다. 건전한 회사들이 싼 땅을 매입해서 재개발을 시작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지금 15%의 고통을 감수하면 나중에 50%의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5가지를 유심히 봐야 합니다. 첫째,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시장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체온계이기 때문입니다. 임계점은 3.5%입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금리가 3.4% 이상이면 달러 자산을 20% 확보하십시오. 3.5%를 돌파하면 달러 자산을 30에서 40%로 확대하십시오. 3.7%를 돌파하면 비상모드입니다. 해외 자산을 50%까지 늘리십시오. 둘째, 원달러 환율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한국 경제의 최후 방어선이기 때문입니다. 임계점은 3단계입니다. 1차 경고는 1,500원, 2차 경고는 1,550원, 위험 구간은 1,600원입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5,500원을 돌파하면 수입품 가격 폭등에 대비하십시오. 생필품 적정 재고를 확보하는 겁니다. 5,550원을 돌파하면 해외여행, 유학 계획을 재검토하십시오. 1,600원을 돌파하면 현금 흐름을 점검하고 고정비를 축소하십시오. 셋째, 한국은행 RP 잔액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한국은행의 패닉 수준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임계점은 월간 증가 2조 원 이상입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2조 원 이상 증가하면 금융시장 불안 신호입니다. 3조 원 이상 증가하면 부동산 매도 타이밍을 검토하십시오. 5조 원 이상 증가하면 비상 상황입니다. 현금 확보를 우선하십시오. 넷째, 국민연금 채권 매입 속도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마지막 구원 투수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임계점은 국민연금 국내 채권 비중 25% 돌파입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25%에 근접하면 금리 반등 가능성에 대비하십시오. 25%를 돌파하면 더 이상 방어선이 없습니다. 본인 판단으로 자산 배분을 하십시오. 다섯째, 뱅크런 조짐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가장 치명적인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신호는 3가지입니다. 은행 예금 이탈 급증 뉴스, 저축은행 부실 연쇄 보도, 금융감독원 긴급 점검 발표입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즉시 5천만 원 이상 예금을 분산하십시오. 예금자 보호 한도 때문입니다. 유동성을 확보하십시오. 현금과 달러를 준비하는 겁니다. 장기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구체적 행동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있고 대출 있으신 분들, 변동금리 쓰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고정금리로 전환하십시오. 금리가 더 오를 겁니다. 여유자금 있으시면 원금을 상환하십시오. 이자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이자 감당 안 되시면 집 파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지금 조금 손해보는 게 나중에 반토막 나는 것보다 낫습니다. 현금 보유자분들, 지금 부동산 사지 마십시오. 환율 1,500원 넘어가고 금리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때가 진짜 바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하십시오. 어느 지역, 어느 단지 살지 미리 정해놓으십시오. 현금 확보하십시오. 다주택자분들, 입지 약한 거, 지방에 있는 거, 지금 정리하십시오. 조금 손해보더라도 빨리 처분하는 게 답입니다.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위기 때는 현금이 왕입니다. 무주택자분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환율 1,500원 넘어가고 PF 대출 정리되면 그때가 기회입니다. 경매 공부하십시오. 좋은 물건 많이 나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행은 돈을 찍어내고 있고 PF 대출이라는 암세포는 커지고 있으며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하며 아무것도 안 한다. 결과는 뭡니까? 2027년쯤 당신의 자산 가치는 30% 이상 증발합니다. 두 번째 선택. 오늘부터 당장 경제 계기판을 점검하며 대비한다. 결과는 뭡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산 방어는 물론 증시까지 가능합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1997년 외환 위기 때 달러를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부동산을 정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 현금을 확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남들보다 6개월만 빨리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망설임이 가장 비싼 비용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십시오. 오늘 10년물 국채금리 확인하십시오. 환율 확인하십시오. 한국은행 RP지한액 뉴스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산, 여러분이 지키십시오. 살아남으십시오. 응원합니다.